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게 뭘까요?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죠. 실거래가도 공개가 되고요. 그걸 이제 매매만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물을 누가 누구에게 임대했고 계약 기간과 금액은 얼마인지 신고하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그 목적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이죠.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1년간은 봐주겠다고 했어요. 즉 계도 기간을 두어서 1년간은 제대로 하지 못해도 봐주겠다, 과태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건데, 1년이면 올해 22년 5월까지예요. 그러니까 6월부터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나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 누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모든 전세나 월세 계약, 즉 모든 임대차 계약을 다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신고 대상 볼게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 외에 시에 있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중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다시 볼게요.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자, 언급한 지역들,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 이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같은 그런 도요. 도 지역에 있는 시, 여기 쓰는 다 신고 대상이에요. 즉, 난 도시에 살아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경기도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위에서는 도의 시 지역에서만 신고 대상이라고 했었지만 경기도는 도에 있는 군까지도 신고 대상 지역이에요. 다른 도에 있는 군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이런 곳은 신고 대상 지역이겠죠. 반면에 충북 진천군, 전남 구례군, 이런 곳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신고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에요.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주택은 어떤가요? 공부상에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봐봐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게 기준이에요. 즉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면은 그게 증명이 된다면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또한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보고 주택을 판단하는 거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대놓고 주택은 당연히 주택이죠. 신고 대상이고요. 불법 건축물이나 미등기 건물, 상가를 개조해서 주택으로 쓰는 경우, 이럴 때도 가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신고 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해당 주택이라고 해서 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부분들 보이시나요? 6천만 원이나 3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월세 3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이고가 아니라 또는 이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조건인 거는 맞아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계약, 이건 신고 대상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많진 않지만, 하지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계약,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애매하죠? 자,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계약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 법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시행된 시점인 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맺은 계약부터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5% 이내에서 증액한 금액이 위에서 말한 신고 대상 금액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 변동 금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동일한 조건의 묵시적 갱신 이럴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신고 방법을 볼까요? 신고 의무자.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청이에요.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고서가 있으면 한 사람이 가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신고 방법입니다. 해당 주택이 있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아래 캡처된 사진, 요걸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자, 임대차 신고 양식에 맞춰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서로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 기간과 금액, 서명 또는 날인, 또 신고에 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죠. 그때 임대차 신고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고 기간이에요.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일이 기준이에요. 이사일이나 잔금일이 아니에요.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 기간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인 거 아시죠? 기준 날짜가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요?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신고를 하면 좋은 점이 있죠. 안 좋은 점도 당연히 있겠고요. 안 하면. 좋은 점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민원 입장에서 보면은 워낙 쉽게 처리되는 행정 업무다 보니까 확정일자 받는 걸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하니까 이런 일은 많이 줄어들겠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태료입니다. 자, 제대로 신고한 사람과 그 안 한 사람 간엔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잘한 사람은 확정일자로 칭찬을 해줬어요. 그럼 못한 사람은 무언가로 벌을 주겠죠? 그게 바로 과태료예요. 전월세 신고를 거짓으로 한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좀 세요.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거짓으로 했다는 건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의 경우에는 4만 원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미신고 금액이 딱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신고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을 볼까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될 점인데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확정일자만 부여되는 거지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얘기해봤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선 변제권도 이 대항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대항력의 기본 조건은 이사와 전입신고였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을 갖춘 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임대차 신고를 했더라도 뭘 해라?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라. 전입신고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반대로 이사를 먼저 하고 전월세 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의 경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사하기까지 약 2-3달의 텀을 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계약이 그런 건 아닙니다. 급하게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계약 후 한 달 내에 먼저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서 신고 기간은 계약 후 30일 이내라고 했었어요. 이사 후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한을 꽉 채워서 좀 늦게 신고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2월 15일에 하고 급하게 일주일 뒤인 2월 22일에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는 짐 정리를 좀 마치고 3월 7일에 늦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임대차 신고를 한 거죠. 여기에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인 3월 8일이에요. 만약 2월 27일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주의사항. 임대차 신고를 했을 때 자동으로 부여되는 확정일자를 너무 믿진 말자. 특히 신고기한 내에 먼저 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자 라는 겁니다. 요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앞서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권익을 보호한다면 요 정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참 다행스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1월 18일에 발의된 개정안인데 취지는 임대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물권 변동과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라서 하자라고 조항을 신설했고요. 사실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에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항력 발생 시점 부분이에요. 근저당권 같은 권리는 등기 접수된 당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은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도 그 다음 날에나 겨우 대항력을 얻게 되는 셈이니까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억울하게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개정안과 같이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